촉발하는 정치로 관악의 변화를 이끌고 계시며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계신 관악을 정태호 국회의원을 모두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정태호! 정태호! 고맙습니다. 그냥 힘이 납니다. 예, 토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갑자기 고민정 의원님 뵈니까 미안하네요. 예, 우리 홍영원 사장님, 오세희 회장님 고맙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모셨습니다. 홍영원 사장님은 광저형 일자리가 지금 그야말로 하나의 희망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어서 정언을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오세희 회장님은 제가 정치하면서 이런저런 감사패를 꽤 받는데요. 제일 받고 싶은 감사패가 소상공인으로부터 감사패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일자리 수석을 하면서 소상공인 분들하고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일 고통에 빠졌던 분들이 소상공인들이었거든요. 너무 미안했고 정부가 영업을 못하게 막았었잖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운명적으로 저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으면 제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좀 한 말씀 해달라고 하셨고요. 우리 고민정 의원님은 기안에서 와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우리 윤건영 의원님은 그야말로 평생 동지로 특별히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 탄신 100주년이라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도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부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4년 임기를 이제 마치면서 주민들께 보고는 드려야 되는데 딱 이날밖에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좀 늦춰서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딱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앞부분에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30분 내에 잘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작년에 참 인상 깊은 경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나누 어린이집에 갔는데 7살짜리 15명이 대체 대학, 우리 관악구 국회의원님 먼저 얼굴 한번 보자. 7살짜리 애들이, 그래서 7살짜리 친구들하고 1시간 동안 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태호의 책임, 소명을 다시 느끼게 됐어요. 어떤 질문이냐. 국회의원은 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딱 막히더라고요. 그때 그랬습니다. 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진짜 잘 키워주고 있구나.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상상, 그 아이들의 꿈을 우리 관악구에서 잘 키워나가는데 정치인 정태호가 책임을 다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원장님 계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제가 초선인데 참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보실랍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코로나, 맨 오른쪽에서 보면은 당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그 다음에 국난극복 K유들위원회 정책기획단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검찰 독재 투쟁위원회 간사, 그리고 지금 민주연구원장, 정신없이 지내온 4년이었습니다. 전략기획위원장, 정책기획단장, 민주연구원장 이렇게 초선을 제가 맡았다는 게 제 스스로도 좀 신기했죠. 진짜 일 많이 했죠? 네.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전략기획위원장을 하면서 국가권력 3대 개혁과제를 완성시킨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공수처라는 걸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 국정원이 수사를 통해서 간첩을 만들어내던 그 수사 기능을 경찰로 옮기는 그 법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 제도를 도입하는 3대 개혁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법을 2020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을 개정해가지고 다시 5.18의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필수 노동자라는 게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가면은 요양보호사분들이 필수 노동자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법이 없었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중대재해특별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됩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서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 그걸 지휘했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순진하게 보이고 좀 착하게 보이죠? 네. 김태년 의원이 그때 원내대표인데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정태호, 너 저한테 수석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보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착하게 보이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태호가 좀 감당 있게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참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너무 많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 게 있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난번에 구속이 됐는데 제가 봐도 심하다 할 정도의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한 검찰 독재, 저희 당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간사를 제가 맡아가지고 초기에 투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실도 방문도 하고, 그리고 경기 남부경찰청도 항의 방문하고, 공수처에 가가지고 수사하고 촉구하기도 하고, 그런 노숙 아니 길거리 투쟁을 제가 한동안 하다가 이재명 당대표의 부름을 받아서 민주연구원장이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우리 김동연, 아니 저한테 쳐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 오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자는 빨리 하고 우리 지사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장 돼가지고 지금 민생경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많은 걸 했지만 저는 두 가지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외롭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외로움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독감에 잡힌 그런 많은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문제라든가 인구 문제라든가 불평등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등등에 있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 10대 국가 전략과제를 선정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보고서를 당대표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당에 관련된 일입니다. 관악입니다. 아까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해줬는데 저는 우리 관악이 또 대한민국이 우리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의 희망이 현실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관악구를 만들고 싶어요. 도전해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것이 관악구에서도 가능한 그런 관악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노력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경을 썼던 것은 신림창업밸리 상권은행에서 교통 소외지역 탈피, 주거 환경 변화, 그리고 양질의 교육이었습니다. 창업밸리 아까 구청장께서 얘기하셨죠. 지난달 연말까지 저는 벤처기업이 여기에 400개 정도 와 있는 걸 아는데 벌써 한두 달 사이에 80개가 늘어서 480개가 됐다고 그러네요. 우리의 목표는 1000개입니다. 1000개가 이루어지면 이 지역의 인구가, 유동 인구가 저는 4만에서 5만 명이 늘어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의 95%를 차지하는 자영업 분들도 매출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관악구의 양질의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굳이 제가 특별히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80억을 들여가지고 신림사거리 상권을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쇠퇴해가던 신림사거리 상권이 임대료 1위 명동의 구려 매출은 신림역 상권보다 낮았다라는 기사가 나올 만큼 다시 신림사거리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관악센터가 개소됐습니다. 아까 오세희 회장님 말씀하셨죠. 서울에 7개밖에 없는 건데 관악구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관악구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공인 의료봉제 협업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여기에 가면 2억짜리 기계가 들어와가지고 의료봉제를 할 때 재단을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수십 장이 동시에 재단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드디어 이게 우리 관악구에 의료봉제를 하시는 분들이 약 300여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고급 여성 의류를 만드는 분들인데 그동안 다 따로따로 지내왔어요. 근데 이 협업센터가 개관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의류 제조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었고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신사시장이 선정됐는데 저는 이 순간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이 선정됐다라는 거를 우리 박준일 구청장한테 연락을 해드렸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야 이거 유치하려고 2년 동안 고생했는데 마침내 해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사시장이 다시 전 서울에서 대표적인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으로 다시 부활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소외지역 경전철 신림선이 작년 5월달에 개통이 됐습니다. 신원근호 여러분 여기 계신가요? 가셨어요? 우리 지금 관악구 그 전봉사센터장 신원근 의원이 시의원으로 계실 때 우리 대학동 주민들과 서림동, 삼성동 주민들 포함해서 우리 관악구 주민들 힘을 합쳐가지고 경전철 신림선 하려고 박원순 시장한테 가서 데모도 하고 그랬었어요. 역시 꿈은 이루어지더라고요. 간절하게 해내니까 작년에 드디어 개통했습니다. 우리 유경 선배님이 또 중심이 되셔가지고 국회에서도 또 밀어주시고 하면서 이뤄냈고 우리 또 박준희 시장님이 함께 해냈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해낸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신안산성 구로 디지털 단지역이 2025년에 완공이 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신청 신림선입니다. 신림역에서 인천으로 바로 연결하는 노선을 지금 그 구간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신림역이 새로운 또 상권의 중심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건 남곡선입니다. 고맙습니다. 남곡선 원래 남곡선 민간 투자 사업이었어요. 대림건설이 수익성이 안 난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경전철 난곡선은 불가능한 사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박우선 시장을 설득해가지고 이거를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2020년, 2021년에 마침내 국토부를 설득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해가지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야말로 경전철 난곡선 마지막까지 왔어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서울시장 안 뺏기고 정권 안 뺏겼으면 진짜 끝났었어요. 죄송합니다. 정권 뺏기는 바람에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거 가지고 기획재정부 부총리 추경호 부총리하고 한테 계속 촉구했습니다. 빨리 이거 끝내달라고.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가 나면 되냐? 수익성이 0.9 이상이 나와야, 그걸 BC라 그러는데 0.9 이상이 나와야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딱 해보니까 0.68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자료 제공을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올려놨냐? 0.8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왔어요. 뭘로 이제 해결해야 되냐? 기재부에서 저한테 얘기한 거는 경전철 신림선 이용자가 10만 명이 되면은 난곡선은 된다고 합니다. 지금 9만 3천 명까지 왔어요. 제발 경전철 신림선 꼭 좀 많이 타주세요. 네. 10만까지 넘어가면은 경전철 난곡선 된다는 게 기재부 얘기거든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간절하면 됩니다. 그렇죠? 주거환경. 제가 사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강남 아파트 20년 동안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즉 변창흠 그 당시 SH공사 사장, 그 다음에 강남 아파트 조합장 정명희 회장 조합장이, 저 그리고 박원순 시장 4명이 만나서 타협을 했습니다. 공공형 개발 방식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모델로 시작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아파트가 압류가 다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조합 활동을 한다고 돈을 쓰는 바람에 아파트 그 조합 간부들 소유가 전부 다 압류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SH공사가 결단을 해가지고 시행자로 공동시행자로 들어와가지고 그 압류된 걸 다 풀어주고 같이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침내 강남 아파트가 힐스테이트라는 멋진 명품 아파트로 이후에 삼성동 재개발, 그리고 신림 5구역 신속통합계획, 신림 7구역 신속통합계획이 지정이 되고 조원동 미성 아파트 재건축, 그 다음에 남아있는 뉴서울 아파트 개나리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제 지역입니다. 하나별 지역의 주거 환경의 상정벽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낼 겁니다. 교육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동네를 다니면은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간호부에서 내 아이를 키워야 될지 고민이다. 그리고 실제로 떠나는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해서 학부모 간담회를 여기 30회 이렇게 개최했다고 나오는데 제 기억으로는 훨씬 더 많은 학부모 간담회를 하면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학교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도서관부터 바꿨습니다. 옛날 우리 도서관 가면 칸막이 쳐놓고 머리 쳐박고 공부하잖아요. 요새 애들 그렇게 공부 안 하거든요. 완전히 카페식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미림여고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집에를 안 가려고 해서 큰일 났다. 거기서 자기들이 들어누워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너무 재미나니까. 미림여고가 서울에서 진학률 1등한 거 알고 계세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런 만족을 주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는 그런 변화를 여러 개 학교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건 뭐냐? 박준희 선생님께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유경 선배님이 교육 전문가고 재정을 예산을 팍팍 밀어주고 계시죠. 박준희 선생님 처음에 청장 취임했을 때 학교 지원 경비가 15억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0억이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지원해 줄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 결과로 미림여고 같이 전국 진학률 1등하는 학교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명문 고등학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관악구는 달라집니다. 이건 자랑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감사패만 한 22개 받았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 옛날에 관악구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악을 왔습니다. 곳이잖아요. 이제는 관악 벤처타운이 돼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악을 찾아오는 상상의 시절이 되는 도시로 바꿔나가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내가 설명했습니다. 예. 관악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네. 제 선거 공약이 뭔지 아셔요? 관악을 통째로 바꾸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관악을 통째로 바꾸는 것. 시즌 2가 시작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와! 아쉽네요. 우리 김동현 지사님이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러셔서 해요? 좀 더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서 뭘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불평등, 격차의 문제. 제가 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연구원에서도 최초로 불평등 보고서라는 것을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민주연구원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 발행한 보고서가 불평등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입니다.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아리백이라는 걸 선언했어요. 100% 재생에너지로 앞으로 생산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전기가 필요한 게 원자력 발전소 7개를 지어야만 그 전기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나중에는 재생에너지가 돼요. 그러나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은 국가 미래의 경제 미래다. 이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늘 하던 청와국가를 위한 일자리, 그리고 아까 오세희 회장님과 함께 나왔던 소상공인을 위한 일.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지역 상품권 제가 일자리 수술하면서 1조 원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그게 큰 힘이 됐죠. 예. 제가 법을 발의한 게 보니까 대표 발의가 75건이고 본회의 통과된 게 33건이고 현재 상임위 통과된 게 3건이더라고요. 보통 요새 또 이제 입법 경쟁이 붙어가지고 본회의 통과되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막 하는데
저도 의외로 보니까 한 45% 정도가 통과가 됐어요. 괜찮은 수준인데, 언론이 이렇게 봐줬습니다. 좋게. 상도 이렇게 많이 받았고요. 제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하고 꼭 상을 주거든요. 첫 해에는 제가 그래도 명색이 청와대 수석인데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국정감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못 받았어. 근데 남들이 받는데 안 받으니까 좀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매주 금요일날 민원의 날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111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민원의 날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간 분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찾아오는 분은 불쾌해요. 근데 얘기 다 하고 나면은 해결이 안 되더라도 고맙대요. 위로가 된답니다. 제가 그래서 111회를 하면서 약 600여 명의 주민을 만났는데 사실은 제일 보람이 있는 게 이거예요. 국회의원으로 정태호가 어려운 위치에 빠져있는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치인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겁니다. 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힘없고 빼없는 사람한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고맙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짧지만 뭔가 있기 있게 전달하려고 노력했고요. 좋게 평가해 주시면 더 용기를 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정치의 목표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명이 없는 정치는 감동이 없고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소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 세상을 바꾸는 것의 방향은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 위로가 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김동연 지사님 일부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1,400만 경기도를 행복의 도시로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김동연 경기도사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지사가 왜 왔는지 궁금하시죠? 네. 여러분 정태호 의원과 저는 아주 각별한 오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 정태호 의원께서 그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계실 때 저는 그 당시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꿈과 국정 비전이 담긴 비전 2030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25년 앞을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이 갈 길에 대한 비전, 전략, 그리고 방법을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만든 주역이 저였는데 그 당시 청와대의 제 카운터파트가 우리 정태호 비서관이었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 정 비서관께서 그 정책통이죠. 민주당과 또 우리 정부의 정책통이었습니다. 비전 2030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의논했고 상의했고 또 좋은 제안 들었고 했던 분이 바로 정태호 비서관입니다. 그 후에 문재인 정부 제가 초대 경제부총리 때 우리 정태호 의원께서 정책기획비서관과 그 일자리 수석을 하면서 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반의 경제정책 또 그 밖에 많은 정책들을 함께 만든 인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태호 의원은 저에게 동지이자 파트너였습니다. 사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아래여서 동생 같은 우리 정태호 의원이지만 갖고 있는 실력과 비전과 열정과 그 따뜻함은 제가 많이 배웠고 친구이자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20년 넘게 교분을 유지해 왔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아시겠죠? 얼마 전에 경기도 의회가 열렸습니다. 작년 얘기인데요. 경기도 지금 인구가 1,400만이 넘었고 대한민국 인구의 27%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는 도의원이 156명이 계세요. 그 중에 어떤 국힘 도의원이 도정 본회의 때 도정 질의 전에 5분 발언한 걸 하는데 그때 5분 발언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글을 와서 읽으셨어요. 그 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경제 민주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 약자와의 그 취약계층 돌봄 등등등 쭉 얘기를 하면서 그 국힘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한 말 같습니까? 그런데 잠깐 쉬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동연 도지사 한 얘기 같지요? 아닙니다. 국민의힘 당 강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회의를 마치고 제 사무실에 와서 국민의힘 당 강령을 읽어봤습니다. 민주당 강령하고 비교해봤어요. 그 의원 말대로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민주당하고 거의 같은 내용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꽤 많은 부분이 다르긴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민주화, 취약계층 보호, 돌봄, 기후변화 등등 하는 얘기는 같은 얘기였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런 부분에 당 강령이 같은 걸까요? 만약 표현상이 같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우리가 가야 할 비전에 대한 진정성, 정확한 이해지요. 말로는 무슨 얘기 못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얘기를 합니다. 자유의 뜻을 알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는 정책이나 행동 보면 그렇지가 않죠. 국회에서 그 같은 당 강령을 거기서 썼다고 해서 민주당 갖고 있는 것과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한편 반성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깊은 이해와 비전과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생각이 제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실천에 옮길 일본이죠. 그것은 광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고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지를 얻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정치로 풀 수 있는 능력 같은 일본이죠. 우리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 비전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진정성 그리고 콘텐츠로 채워진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일본이가 필요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 2030 작업을 하면서 우리 정태호 의원과 그 작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가치와 철학은 무엇인지 그 가치와 철학의 다른 표현은 비전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 때 저는 대통령 당선되고 저는 아주대표 총장을 하고 있는데 제게 부총리 제의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하고 제발로 사표를 내고
나왔거든요. 공직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부총리 제의했는데 처음에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문재인 대통령 캠프 때 비전 2030이 중요한 바이블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저자가 이제 와서 실체 연결되지 않겠냐고. 그 얘기 듣고 제 피가 끓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일본을 실체 연결까를 고민했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과 가치와 철학에 대한 생각, 진정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일벌에 대한 생각을 강화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태호 의원이 그와 같은 정책과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장 의지가 강하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민주당도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권이 무도하고 역주행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갈 길과 국민들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 선동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선동에 정태호 의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와! 20년 동안 정태호 의원과 함께하면서 갖고 있는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그것을 실천해 옮길 역량과 현실적인 감각도 함께 갖고 있는 분이라고 믿어 심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탄신 100주년입니다.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100세 생일입니다. 오늘 행사를 크게 했는데 그 행사를 경기도에서 했고 경기도에서 그 행사를 지원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비슷한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위기입니다. 2009년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8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그해 1월 1일 날 김대중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세계 3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민생 경제의 위기, 평화의 위기. 여러분, 2009년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반추해보면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는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지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정부는 제대로 된 인식,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커녕 갈등과 숨가쁜 군비 경쟁 내지는 긴장 상태로 한반도와 동북아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주행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힘을 합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철학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수 있는 역량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과 수석을 했던 정태호 의원이야말로 민주당의 전열 앞에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정말로 필요한 인자라는 생각에서 달려왔고 우리 정태호 의원을 성원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섰습니다. 우리 정태호 의원님 얼마 전 인터뷰에서 저는 경기도를 윤석열 정부의 망명정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정태호 의원이 정책 전문가시기 때문에 내세웠던 정책과 비전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너무나 흡사합니다. 여러분, 경제정책에 있어서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반대로 확대재정을 해서 작년에 추경을 했고 금년도에 6.8% 예산 증가시켰습니다. 기후환경 에너지국을 만들어서 기후변화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국을 만들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경제 하시는 분들 신재생에서는 전부 보사지경인데 전부 경기도로 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
우리 정태현이 제시한 이런 것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망명정으로서 제대로 된 길을 보여주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과정에서 우리 정태현과 힘을 합쳐서 이 난간을 뚫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태현의 이와 같은 컨텐츠와 시청자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주 좋아합니다.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얘기도 흉엄 없이 나누고, 또 제가 부족한 점 우리 정태현이 많이 지적도 해주고 제가 귀담아드리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우리가 완성하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 다음번에 세 번째로 우리가 그와 같은 미완을 채울 수 있고 그와 같은 걸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책도, 대한민국의 정책도, 또 관악을 위해서 아까 한 수많은 일들 앞장서서 실천적으로 보여주기는 정태원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정태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청룡회를 맞이해서 오신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예, 다시 한번 우리 조언 말씀해주신 김동연 경기지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